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세계 7번째로 달과 마주하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곳을 탐험한 역사적 첫걸음.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 5일 발사에 성공하여 달 전위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누리는 약 4개월간의 항행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로 달을 마주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누리는 내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간 달 착륙 후보지 탐색, 표면 광물 분석, 자기장 방사선 관측 등 과학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다누리 발사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즉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다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종구이디 부국장은 현재 우리는 달로 가는 미션이 없었고 달 궤도선이 있었지만 노후화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었다며 다누리에는 나사가 제공한 섀도캠을 통해 달 극지방의 착륙 후보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력은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라고 자평하였습니다. 나사가 결정적으로 한국의 우주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달 항행 궤적을 독자적으로 발견한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누리는 통상적인 궤도가 아닌 탄도연 달 전위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 방식은 지구와 달까지 거리인 약 38만 4,000km의 4배에 달하는 최대 156만 km의 지점까지 비행했다 돌아오는 궤적입니다.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지만 직접 달로 향하는 방식에 비해 연료 소모량을 약 25%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사업에 착수하였을 당시만 해도 바로 달로 진입하는 방식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나사의 섀도우캠 탑재가 추가되고 5개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기능 페이로드가 추가 장착되기로 하면서 궤도선 무게가 550kg에서 678kg으로 불어나 연료 부족이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연료 소비가 큰 기존 궤적으로는 정상적인 달 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항우연은 이러한 문제를 풀 비밀병기들을 소집했습니다. 바로 BLT 궤적 설계 전담팀이었는데요. 6명의 박사로 구성된 이 팀의 이름은 탁월한 비밀병기란 뜻의 비탁팀이었습니다. 궤적 계산은 소수점 아래 13자리까지 맞춰야 하는 정교한 작업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만이 성공한 궤적이었죠. 이제 막 달 탐사의 첫걸음을 뗀 한국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13자리 중 하나만 틀려도 다누리는 우주 미아가 될 수 있고 우주항행 궤적 데이터는 국가의 1급 기밀이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의 연구진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은 믿기 힘든 퀄리티로 궤적 설계를 완성시켰고 2020년 7월 나사로부터 매우 우수해서 수정할 부분이 없다. 항우연은 달까지 가는 저에너지 궤적 설계에서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다누리는 누리호 발사 때 못지않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종구이디 나사 부국장 역시 예상치 못한 한국 기술진들의 우수한 역량에 아주 드문 궤적이지만 한국팀은 매우 영리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5기의 독자적인 개발에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내 생각에 한국 파트너들은 정말 굉장하다. 그들은 아주 학술적이고 기술적이다. 단지 그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나사의 경험과 합쳐져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거기에는 그동안 나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미션에 대해 아주 희망적이다 라며 한국 기술진들 역량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누리 안에 들어가는 탑재체는 총 6개로 그 가운데 나사가 개발한 달 연구 음영지역 촬영용 카메라 섀도캠 1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를 40개의 기업과 13개의 대학들이 힘을 합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광시압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인터넷 시험장비인데요. 우주인터넷 시험장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총괄했고 지구와 다누리 간 우주인터넷 통신으로 메시지, 파일, 실시간 동영상 전송 등 통신 임무를 맡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다누리호는 연말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전송해 우주인터넷을 시험할 예정이죠. 고해상도 카메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을 주도했고 폭 10km에 이르는 지역의 정확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달 착륙선이 안착할 지역을 물색하는 역할도 맡았죠.
광시야 평광 카메라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다누리 본체는 한화가, AP 위성은 에비오닉스 등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성공되기까지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한국이 미래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외국 우주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독자적인 기술을 갖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JXA의 수행성 탐사선 과학연구를 맡은 일본 치바공대 토모코 아라이 책임연구원은 다누리에 탑재된 5개의 한국형 과학 페이로드는 인류가 달 표면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변방 취급을 받던 한국의 우주 산업이 부상한 것이고 한국의 모든 산업이 우주로 향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린 것이며, 이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주요 리더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항우연과 나사의 기술계약 체결 협약에서 나사는 항우연은 아르테미스를 지원하는 주요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GM이 월면차 개발에 참여하고 있듯이 현대차가 탐사 로봇이나 월면차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력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우주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구이디 나사 부국장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한국과의 협력 분야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우주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한국이 진행하는 한국형 위치정보 시스템과 같은 항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향후 달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KPS 성공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한국은 올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에서 2035년 총 3조 7천억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KPS 위성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위치항법 시각 정보를 대부분 GPS를 비롯한 미국의 위성항법 정보 서비스를 통해 얻어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수준으로 4차 산업 시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에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앞다퉈 자체 위성항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위성항법 PNT 정보 기술은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은 물론 천궁 LSM과 같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제이담과 같은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모두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위해 군용 위성 함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대다수 무기 체계들은 PNT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GPS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작하는 군용 GPS 수신기는 대정부 구매 방식에 따라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군무기 체계 운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 무기 체계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점까지 존재합니다. 또한 적국의 GPS 교란에도 대응하기 위해선 독자적인 위성항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북한은 2010년 8월 교란 전파를 발사해 당시 우리 측 항공기 15대와 해군 함정 한 척의 함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전파를 쏘았고, 당시 항공기 106대와 해군 함정 3척, 민간 선박 7척이 GPS 장애에 빠졌죠. F-15K 등 우리군의 주력 전투기들은 암호화된 군사용 GPS를 사용해 정상적으로 출격하고 있긴 하지만, 노후화된 전투기나 국내 개발된 유도무기의 경우 GPS를 활용하기에 북한의 교란으로 인해 성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이 개발한 KPS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군사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핵심 전력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어 한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할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KPS는 역대 최대 규모 우주개발 사업으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는 물론 기존 위성항법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전 세계를 서비스 범위로 하는 미국 GPS의 오차는 수미터에 이르러 정밀한 재현은 한계가 있었지만, KPS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겨냥한 영내권 맞춤형으로 몇 센티미터급에 이르는 세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말하는 정밀한 타격 미사일의 핵심은 바로 보다 더 세밀하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KPS가 되겠죠. KPS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K, 김정은, P, 핑핑이, S, 싹티저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